엄마, 거긴 진짜 가지 마세요.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해요.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무책임한 남편과 62의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새벽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독감으로 며칠을 앓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 65 남자가 혹시 혼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워서 갈라섰지만 그 걱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제가 가보기도 전에 제 마음이 상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62에 이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냐고,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이 나이에 혼자 살면 뭐가 되냐고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말이 제 안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참는다는 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 태식 씨가 정년퇴직을 한 건 62살 되던 해초였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는 아니었고 중간에 몇 번 직장을 옮기면서도 그나마 버텨온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퇴직 당일엔 동료들이랑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 얼굴이 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퇴직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앞으로의 걱정보다 지금 이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쉰다고 했습니다. 오래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고 몸도 추스르고 나서 다시 뭔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 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몇 달이 반년이 됐고 반년이 1년이 됐습니다. 새벽에 나가던 발길이 없어지고 낮에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뭔가 알아보고 있냐고 물으면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고 연락해 볼 때가 있냐고 하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아보는 중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두 번째 해부터였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그게 언제까지 버텨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상가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근처 화장실 관리 일도 맡았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오전을 마치고 오후엔 다른 건물 한 곳을 더 돌았습니다. 허리가 늘 뻐근했고 손등이 갈라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가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여도 반찬 살 돈이 모자라도 늘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이 같이 버티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데 혼자라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는 게 제일 무거웠습니다. 태식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고 밥상에 반찬이 없으면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지쳐 보이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 뒤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말이 달라지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넘기려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그 말이 제일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니 태식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부엌엔 그릇 하나도 씻겨 있지 않았습니다. 뭐 먹었냐고 물었더니 라면 끓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솥엔 밥이 있었고 냉장고엔 달걀이 있었고 김치도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밥 한 그릇 차리는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릇을 씻으면서 손이 물속에 잠겨 있는 채로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버티겠다는 말도, 이제 끝내겠다는 말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힘이 빠진 것처럼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태식 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태식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또 한 번 심장을 헛디디게 했지만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나눌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제 몫을 챙겨 나왔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태식 씨는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공간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새벽에 나가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누워도 됐습니다. 그 조용함이 홀가분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해졌습니다. 미워서 헤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잊히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게 아니더군요. 태식 씨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만 했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전 남편 근황을 챙기는 게 이상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독감이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밤 열이 오르면서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누구한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아들한테 하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고 괜히 호들갑 떨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혼자 이불을 당겨 덮고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새벽에 문득 태식 씨가 떠올랐습니다. 65에 연락도 없이 지방에 내려간 사람. 끼니는 챙겨 먹고 있을까?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제가 그 새벽에 느낀 그 막막함을 그 사람도 혼자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움과 걱정은 같이 있을 수 있더군요.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공존했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고. 붙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서 얼굴만 보고 그냥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찾아가는 그 길 끝에 저만 빠진 채 이미 다 끝난 가족의 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왜 아들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말을 흐렸을까요? 아들한테 말을 꺼낸 건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서였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 근황을 묻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고 괜히 아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처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손주는 잘 크고 있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요. 아들은 늘 그렇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바쁘다고, 별일 없다고. 그러다 제가 슬쩍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곧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겠지, 뭐.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낸다가 아니라 잘 지내겠지였으니까요.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연락하고 지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몸은 다 나아졌냐고, 요즘 일은 어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 같더냐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또 짧게 잘 지내는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싶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거긴 진짜 가지 마세요.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해요. 단호했습니다.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막으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거라면 엄마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오히려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도 상처를 받는다는 표현은 달랐습니다. 상처는 예상보다 나쁜 걸 봤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예상과 전혀 다른 걸 봤을 때 받는 거니까요. 저는 왜 마음이 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히 복잡해진다고, 엄마가 가봤자 좋을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해요. 그 말이 뭔가를 알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가보면 뭔가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말처럼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식 씨가 지방에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왜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리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그래서 아들이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미리 막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걱정이 쌓이다 보면 이런저런 가지를 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왜 마음이 상한다는 건지, 혼자 쓸쓸하게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애써 정리하려 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해요. 아들이 그 말을 한 건 저를 걱정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걱정한다면 뭘 보게 될지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자 더는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도 대답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말해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흐릿한 말뿐이라는 걸 그쯤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정말 괜찮은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 새벽 첫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말릴게 뻔했고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식 씨가 있는 곳 주소는 이혼 서류를 정리하면서 남겨뒀던 연락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버스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진 않았습니다. 뭔가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래된 바람막이를 걸치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면서 이른 새벽 공기가 차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엔 사람도 없었고 가게들도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오는 거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냥 살아있는지만 보고 오는 거다.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새벽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도로가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번졌습니다. 버스 안엔 저 말고도 몇 명이 있었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습니다. 낡은 집, 불 꺼진 방, 텅 빈 부엌, 약봉지 몇 개.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갔습니다. 혼자 지방에 내려간 65 남자가 연락도 끊고 누구 도움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집안이 엉망이거나 냉장고가 비어 있거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면 제 걱정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2번째 버스에서 내리니 읍내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주소를 보여주니 바로 알더군요. 어디쯤인지 설명도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왜인지 그 순간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분쯤 들어갔을까요? 창밖으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의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길 양쪽으로 낮은 산과 논밭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쓸쓸한 시골집이 어딘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봐도 담담하게 보고 오자고요. 그런데 택시가 멈춘 곳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은 왜 제가 보기도 전에 제 마음이 상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택시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게 너무 낯설어서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택시까지 갈아타며 찾아온 곳이 이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낡고 어두운 집을 생각했습니다. 불도 잘 안 켜진 방 마당엔 자풀이 자라고
현관 앞엔 신발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인 그런 집. 65에 혼자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이라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마당 한쪽엔 작은 텃밭이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울타리를 따라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분들이 마구 늘어놓은 게 아니라 누가 공들여 배치한 것처럼 가지런했습니다. 집 외벽도 깨끗했고 지붕도 낡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집이 아니라 새로 단장한 사람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호스를 손에 든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더 다가오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식 씨였습니다. 분명 그 사람인데, 분명 제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소파에 늘어져 있거나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빛이 좋았습니다. 헬쑥하거나 수척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오른 것도 같았습니다. 햇볕을 맞으며 마당에 물을 주는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이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문 안으로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시야 가장자리로 스쳤습니다. 텃밭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추 같은 걸 뜯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태식 씨 쪽을 향해 자연스럽게 일어서더니 두 마디 세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태식 씨도 호스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그 움직임이, 그 눈빛의 방향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몸을 돌리는 방식, 말을 주고받는 속도, 상대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 흐름. 낯선 두 사람이 어색하게 만들어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길가에 서서 그냥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들어갔다가 어떤 말이 오갈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전부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몸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다 보니 길 아래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는데 유리문에 과자 봉지와 음료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집사람이 태식 씨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면서 저는 주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분이 혹시 강 씨냐고요? 슈퍼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강 사장님 댁 찾으세요? 아들 네 식구도 자주 와요. 주말엔 손주 뛰노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네 식구도 자주 온다고요. 주말엔 손주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저는 물 한 병을 손에 쥔 채
슈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은 제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봤어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 사장님이 여기 오신 지 꽤 됐다고, 동네 어른들이랑도 잘 어울리신다고, 저번 달엔 복지관 행사에도 후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아까 그 장면이 겹쳤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주던 태식 씨, 그 옆에서 상추를 다듬던 여자, 그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주고받던 모습. 그리고 슈퍼 주인 말대로라면 그 집에 아들 가족도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 주말엔 손주 소리까지 들린다는 것. 그 집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만 뺀 채로 그 집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알고 있었고 다 드나들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저만 여기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언덕을 올라와서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슈퍼 앞 평상에 잠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뭔가가 너무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실감이 안 됐습니다. 본 것들이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덕 위로 지붕이 보였습니다. 창문에 빛이 들어와 있었고 마당 한쪽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밥을 짓는 건지 뭔가를 끓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은 살아 있었습니다. 온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럿이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그 온기 밖에 있었습니다. 그 집 현관 앞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처음 집을 봤을 때 대문 너머로 현관이 살짝 보였습니다. 현관 앞엔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자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여자 슬리퍼 한 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 온 것처럼요. 그리고 창문 안쪽으로 뭔가 색깔 있는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 아이 그림 같았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둘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오가는 집이었습니다. 손주 그림이 창문에 붙어 있고 주말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집. 그 집에 아들 가족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를 빼고 만들어진 자리가요. 버스 시간에 맞춰 일어섰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들판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풍경이 예쁘다니요. 그런데 그게 또 사람 마음이더군요. 마음이 제일 무너지는 날에도 눈은 여전히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방이 조용했습니다. 원룸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늘따라 달랐습니다. 전엔 그 조용함이 홀가분함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그 차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해요.
그 말 뒤에 이 모든 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대체 언제부터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누우면 눈이 감길 것 같았는데 막상 이불을 덮으면 아까 그 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덕 아래로 보이던 전원주택, 마당에서 호스를 들고 서 있던 태식 씨, 텃밭 옆에서 상추를 다듬던 그 여자 가지런히 놓여있던 신발 두 켤레. 그 장면들이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꾸 걸리는 건 슈퍼 주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 내 식구도 자주 와요. 주말엔 손주 뛰노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요. 그 말이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된 건지 알면서도 숨긴 건지 아니면 말할 타이밍을 못 찾은 건지 그 생각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모를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청소일을 나가면서도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적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몸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빛에서 뭔가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걸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인지 40년 넘게 아들 얼굴을 봐온 엄마가 그것 하나 못 읽을 리 없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은 했습니다. 손주 보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오라고 했고 며느리 수진 씨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손주가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안겼고 부엌에서 뭔가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손주랑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손주가 가져오는 장난감을 함께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냉장고에 사진이나 그림이 붙어 있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손주를 안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사진이 시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에서 손주가 작은 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환한 햇살 아래 손주 얼굴이 참 밝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쪽 배경에 나무로 만든 데크 난간이 보였습니다. 그 난간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언덕 위에서 봤던 그 전원주택의 데크였습니다.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손주가 그 집 마당에서 삽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손주 표정이 너무 해맑았습니다. 처음 가는 낯선 집에서 노는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가서 익숙한 곳에서 노는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화를 낸 게 아니었는데 그 짧은 말에 뭔가가 담겨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며느리도 그 순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딘지,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혔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이게 복잡한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고, 저만 빼고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물어보는 제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지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 집이 어디냐고. 아버지가 거기서 누구랑 사는 거냐고.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잘 지내신다고, 이제는 엄마가 모르는 게 낫다고, 알아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그 말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상처받을 걸 알고 숨긴 거라면 그건 저를 배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주하기 싫어서 피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나오긴 했는데 아들 뒤에 서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미리 얘기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이렇게 하자고, 이성까지만 말하자고. 며느리 입장에선 시아버지 일이고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자 불편해지는 건 자기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다 말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봤자 나오는 건 흐릿한 말뿐이고 저만 감정이 더 뒤엉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한 번 더 안아주고 밥을 간단히 먹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배웅하러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집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곁에 이미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와 아들 가족도 이미 관계가 생겨 있다는 것. 저만 그 바깥에 있다는 것.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주 사진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 해맑게 웃는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손주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당에서 저를 빼고 다 함께 있었다는 게 자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말렸던 이유가 단순히 제가 상처받을까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질서를 깨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미 그 집안에 아들 가족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그 집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 막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저를 바깥에 두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저한테는 너무 아팠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방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동안 잃은 것들, 이혼하고 나서 새로 얻은 것들,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정리돼 버린 것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저를 가족이 아닌 불편한 사람처럼 숨기려 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고 청소가 끝나면 다른 일거리가 없나 찾아보고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손을 움직이고 있으려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또 그 집이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맡고 있는 상가 건물 1층 로비에 뭔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이 들어오고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쪽으로 의자들이 줄지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재단에서 여는 소규모 감사 행사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 구역이 겹치지 않게 옆쪽으로 비켜서 일을 마저 하려 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 걸린 배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행사 배너를 굳이 읽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배너 한쪽에 후원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낯익은 이름 3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강태식?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손에 쥔 채로 배너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강태식이었습니다. 평생 생활비 걱정만 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혼할 때 재산이라고는 나눌 것도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후원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행사장 안쪽을 힐끗 들여다봤습니다. 단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행사장 안쪽에 태식 씨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던 20년 넘는 세월 동안 명절이나 경조사 때 말고는 잘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날 그 집 마당에서 멀리서 봤을 때와 달리 이번엔 꽤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태식 씨 옆에서 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식 씨 일정을 같이 챙기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안에서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자리를 안내받을 때도 같이 움직였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함께 대했습니다. 따로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사이처럼요.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뒤쪽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태식 씨, 그 여자, 아들 가족.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이 단순히 전 남편이 새 여자랑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까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완성된 새 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 한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행사장 쪽에서 나오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깐 저를 살피더니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태식 씨 예전 인연 되시는 분이시죠? 목소리가 낮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전 인연.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예전 인연이라니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렸고 아픈 날에도 출근했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제가 더 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잠을 줄였고 명절이면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예전 인연 네 글자로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가볍게.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났는지 서러웠는지 모욕감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목이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건물 옆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그랬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봤다고, 거기 왜 있었냐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또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아버지 행사에 같이 간 거라고, 엄마가 거기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자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냐고, 아들은 얼마나 됐냐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결국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생활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집도 함께 알아보고 하면서 가까워졌다고요. 지금은 아버지 건강관리며 요양 상담까지 그 여자가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듯이요.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이건 당연한 일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그 여자가 있는 게 이미 일상이 돼버린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새 여자가 있다는 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새 인연을 만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늙고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의 자리, 병원에 같이 가주고 약을 챙겨주고 불편한 몸을 돌봐주는 그 자리, 그게 이미 그 여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해서 찾아갔습니다. 혼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끼니는 챙겨 먹는 건지 걱정돼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생에서 저는 이미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이 병원도 같이 가고 집도 같이
알아보고 요양 상담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말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서 상처받을 장면은 전 남편이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리가 완전히 대체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연인 자리가 아니라 늙어서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의 자리까지요.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았습니다. 막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는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예전 인연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린 뒤에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몸속 어딘가에 박혀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하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인연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40년이 그 말 한마디로 지워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아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는지 그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게 숨겼을까요? 만남 자리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한번 마주 앉고 싶다고 따지러 가는 게 아니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요. 아들은 처음에 왜 굳이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서로 상처만 더 받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다고 그 말을 직접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더 미적거렸습니다. 연락이 없는 날엔 제가 먼저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냐고 짧게 끝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결국 아들이 나를 잡아줬습니다. 아들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태식 씨도 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일찍 나섰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깔끔하게 입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62에 이혼하고 작은 원룸에서 새벽 청소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건 초라함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리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셋이 테이블 하나를 두고 앉으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 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저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떨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혼자 되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어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 씨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새로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선혜 씨가 현실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낮았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새 인연이 생긴 거, 그분이 태식 씨를 챙기는 거,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혼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요. 저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들 가족까지 그 집을 드나들면서 저한테는 끝까지 숨긴 것. 사람들 앞에서 저를 예전 인연이라고 정리해버린 것. 그건 달라요. 태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창밖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늘 강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분명 크게 화를 낼 것 같았다고, 그러면 관계가 다 복잡해질 것 같아서 피하고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조금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제 마음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였으니까요. 강하다는 말이 무적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청소 나가고, 아파도 쉬지 않고, 생활비 모자라면 더 벌러 나가고, 그러면서도 가족한테 내색 안 하고 버텼던 게 강한 거라면 그 강함 덕분에 제 마음은 안 물어봐도 되는 마음이 됐던 겁니다.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그걸 배 아파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건 내가 걱정하면서 찾아간 사이에 나만 빠진 채로 가족의 판이 다시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말하면서 목이 약간 잠겼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전 인연이라는 말, 그거 들었을 때 저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40년이 그 한마디였으니까요. 태식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 순간을 넘기는 방패처럼 느껴졌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모든 걸 되돌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은 이전과 결이 달랐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감정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말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저를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요. 사람들 앞에서든 손주 앞에서든 어디서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지워버리진 말아요. 그것만 지켜줘요. 태식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걸 받아내려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사람 취급.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공기가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은 날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게 내려간 건지 아니면 그냥 몸이 지쳐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전 남편이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 여자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면서 찾아간 사이에 나만 빠진 채 가족의 판이 다시 짜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일 오래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날은 그 좁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초라한 게 아니라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자리. 여기선 제가 예전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명자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전엔 늘 제가 먼저였는데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숨겼던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예전 인연이라는 말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마음이 혼자만의 오해로 남겨지진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누구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느라 제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은 관계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지 저를 조용히 지워놓고 알리지 않은 사람한테 바칠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화가 난 뒤에 온 게 아니라 다 겪고 나서 조용히 왔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새벽에 청소 나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허리도 뻐근했고 손등도 겨울이면 갈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거움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 새벽 발걸음이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며 나서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방식으로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컸습니다. 가족한테서 밀려난 것 같아도 내 자리를 끝까지 말해주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